강원도 산골 마을. 이름도 낯선 소양강 상류의 작은 나루터. 마을에는 70년 가까이 문을 지켜온 사진관이 하나 있었다. 간판은 오래전에 색이 바래 글자를 알아보기 힘들었지만 마을 사람들은 여전히 그곳을 한 사진관이라 불렀다. 주인의 성을 딴 이름이었다. 늦가을 오후, 여든을 눈앞에 둔 노인 한창수는 낡은 나무 의자에 앉아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다. 강물은 여전히 흘렀고 다리는 예전의 나루터 자리에 세워진 지 오래였다. 그는 매일 같은 자리에 앉아 다리를 건너오는 사람들을 바라보는 것이 습관이 된 지 60년이 넘었다. 사진관 안쪽 암실에는 손대지 않은 나무 상자 하나가 먼지를 뒤집어 쓴 채 놓여 있었다. 그 안에는 유리 건판 수백 장이 차곡차곡 쌓여 있었다. 필름이 귀하던 시절, 창수가 젊었을 때 직접 찍은 마을 사람들의 얼굴이 그 유리판 위에 잠들어 있었다. 이날 창수는 오랜만에 그 상자를 꺼냈다. 무릎이 예전 같지 않아 자리에서 일어나기도 힘들었지만 무언가에 이끌리듯 상자 앞에 앉았다. 사진관을 정리해야 할 때가 되었다는 것을 그는 최근 들어 부쩍 자주 느끼고 있었다. 건판을 하나씩 꺼내 빛에 비춰보던 창수의 손이 문득 멈추었다. 낡은 유리판 뒷면, 종이로 덧댄 부분이 세월의 사가 떨어져 있었고 그 틈으로 무언가 접힌 종이가 살짝 비어져 나와 있었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유리판을 뒤집었다. 종이는 누렇게 변색되었지만 글씨는 또렷하게 남아 있었다. 어머니의 필체였다. 창수는 그 필체를 한눈에 알아보았다. 50년도 더 전에 돌아가신 어머니의 글씨를 그는 단 한 번도 잊은 적이 없었다. 손이 떨려 종이를 펼치지 못하고 한참을 그대로 앉아 있었다. 창밖으로 다리를 건너는 사람들의 그림자가 강물 위에 길게 드리워졌다. 그 다리를 볼 때마다 창수의 마음속에는 언제나 같은 장면이 떠올랐다. 70세 전 저 자리에 있던 낡은 나룻배와 자신이 놓쳐버린 작은 손 하나. 그것은 1951년 매서운 겨울이었다. 피난민들의 행렬이 강 건너 남쪽으로 끝없이 이어지던 그해 겨울. 12살이던 창수는 8살 난 여동생 말순의 손을 잡고 나룻배에 오르려 하고 있었다. 그날의 강바람은 유난히 매서웠다. 사람들은 서로 먼저 배에 오르려 밀치고 소리치며 뒤엉켰다. 창수의 등에는 이불 보따리가, 손에는 말순의 작은 손이 있었다. 어머니는 두 사람의 뒤에서 짐을 이고 따라오고 있었고 아버지는 그보다 앞서 마을 청년들과 함께 다른 배를 향해 가고 있었다. 그때 누군가 창수의 어깨를 세게 밀쳤다. 몸이 휘청였고 손에서 온기가 사라졌다. 눈 깜짝할 사이의 일이었다. 정신을 차렸을 때 창수는 이미 배 위에 있었고 말순은 사람들 틈에 파묻혀 보이지 않았다. 말순아. 목이 터지도록 불렀지만 강바람과 사람들의 아우성 속에 그 목소리는 흩어져 사라졌다. 배는 이미 강 한가운데로 나아가고 있었다. 창수는 배전을 붙잡고 몸을 내밀었지만 뱃사공은 그런 그를 붙잡아 세울 뿐이었다. 70세가 넘게 흐른 지금도 창수는 그날의 강바람 소리를 잊지 못했다. 그리고 지금 어머니가 남긴 낡은 종이 한 장이 그의 손에 들려 있었다. 그는 마침내 떨리는 손으로 종이를 펼쳤다. 종이 위에는 짧은 문장 몇 줄이 적혀 있었다. 그러나 그 몇 줄이 창수가 73년간 스스로를 원망하며 살아온 세월 전체를 뒤흔들기에 충분했다. 첫 문장을 읽는 순간 창수의 눈앞이 흐려졌다. 그것은 그가 알던 이야기와는 전혀 다른 이야기의 시작이었다. 사진관 벽에는 오래된 흑백 사진들이 액자에 담겨 걸려 있었다. 마을 사람들의 결혼식 사진, 돌잔치 사진, 그리고 이름 모를 청년들의 졸업 사진까지. 창수는 평생 이 작은 사진관에서 마을 사람들의 가장 소중한 순간들을 기록해왔다.
그러나 정작 그의 카메라 앞에 서지 못한 얼굴이 하나 있었다. 8살 여동생 말순의 얼굴이었다. 전쟁이 끝나고 마을로 돌아온 창수의 가족은 예전과 같지 않았다. 아버지는 피난길에서 얻은 병으로 몇 해를 앓다가 세상을 떠났고, 어머니는 홀로 창수를 키우며 삭바느질과 농사일을 오가며 억척스럽게 살아갔다. 그러나 어머니의 눈빛에는 늘 무언가 감춰진 그늘이 있었다. 창수는 그것이 잃어버린 딸에 대한 그리움일 것이라 여겼다. 자신과 똑같은 마음일 것이라고 의심 한번 해본 적이 없었다. 창수가 사진관을 연 것은 25살 때였다. 읍내에서 사진 기술을 배워온 그는 마을 사람들이 의아해할 만큼 굳이 강가 나루터 옆에 자리를 잡았다. 사람들은 물었다. 왜 하필 이곳이냐고. 창수는 그때마다 그저 웃으며 물가가 좋아서요. 라고 답할 뿐. 진짜 이유는 누구에게도 말하지 않았다. 진짜 이유는 단 하나였다. 언젠가 말순이 살아있다면 반드시 이 나루터를 다시 지나갈 것이라는 믿음. 전쟁통에 헤어진 사람들이 종종 수십 년이 지나 고향을 찾아온다는 소문을 들을 때마다 창수의 가슴은 다시 뛰었다. 그는 나루터를 오가는 모든 낯선 얼굴을 사진으로 남겼다. 언젠가 말순이 이곳을 지나간다면 그 얼굴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였다. 세월이 흘러 나루터에는 다리가 놓였다. 뱃사공 노인은 세상을 떠났고 나룻배는 강가 어디에도 남지 않았다. 그러나 창수의 습관은 변하지 않았다. 다리를 건너는 낯선 이가 있으면 그는 조용히 카메라를 들었다. 마을 사람들은 그런 창수를 두고 수군거리기도 했지만 세월이 흐르며 그것은 그저 한 사진관 영감의 오랜 버릇으로 받아들여졌다. 창수에게는 아내가 있었다. 순박하고 다정한 여인이었다. 결혼 초 아내는 남편이 밤마다 낯선 얼굴들의 사진을 정리하며 무언가를 찾는 듯한 모습을 볼 때마다 마음이 아렸다. 몇 번인가 이유를 물었지만 창수는 끝내 입을 열지 않았다. 그것은 그가 평생 홀로 짊어진 짐이었다. 손을 놓쳐버린 죄책감, 동생을 지키지 못했다는 자책감은 누구와도 나눌 수 없는 것이라 여겼기 때문이다. 지금 어머니의 필체로 적힌 종이를 손에 쥔 창수의 마음은 다시 그날의 강바람 속으로 빨려 들어가고 있었다. 종이를 쥔 손끝이 가늘게 떨렸다. 창밖으로 저녁 해가 뉘엿뉘엿 강물 위로 내려앉고 있었다. 그 붉은 빛이 유리창을 통해 사진관 안을 가득 채웠다. 창수는 안경을 고쳐 쓰고 천천히 첫 줄을 읽어 내려가기 시작했다. 창수야, 이 편지를 내가 읽게 될 날이 온다면 나는 이미 이 세상 사람이 아니겠구나. 그 한 줄만으로도 창수의 눈시울은 뜨거워졌다. 어머니의 목소리가 귓가에 들리는 듯했다. 그는 숨을 크게 들이쉬고 다음 줄로 시선을 옮겼다. 그리고 그 순간 그의 세계가 조용히, 그러나 완전히 무너져 내리기 시작했다. 편지 속 문장들은 창수가 알던 그날의 기억과는 전혀 다른 방향을 가리키고 있었다. 어머니는 그날의 일을 우연한 사고로 기억하지 말라고 분명히 적어 놓았다. 창수는 몇 번이고 같은 줄을 다시 읽었다. 혹시 자신이 잘못 읽은 것은 아닐까 싶어서였다. 그러나 문장은 몇 번을 다시 읽어도 같은 뜻으로 남아 있었다. 밖에서는 다리를 건너던 마지막 행인의 발소리가 멀어지고 있었다. 강물 소리만이 조용한 사진관 안을 채웠다. 창수는 종이를 무릎 위에 내려놓고 오래도록 눈을 감았다. 73년 동안 스스로를 탓하며 살아온 세월이 눈앞을 스쳐 지나갔다. 그리고 그 세월의 끝에서 그는 지금껏 한 번도 떠올려 보지 못한 질문과 마주하고 있었다. 어머니는 그날 정말로 무엇을 하려 했던 것일까? 사진관 안의 낡은 괴종시계가 8번 종을 울렸다. 창수는 그 소리에 정신이 든 듯 고개를 들었다. 벽에 걸린 오래된 달력에는
오늘 날짜에 붉은 동그라미가 쳐져 있었다. 그것은 그가 해마다 이맘때면 홀로 표시해 두는 아무도 모르는 그의 기념일이었다. 73해 전 그날 강가에서 손을 놓친 바로 그 날짜였다. 그는 유리 건판을 다시 상자에 넣으려다 문득 손을 멈추었다. 어머니의 편지가 발견된 그 건판에는 낯선 젊은 여인의 얼굴이 새겨져 있었다. 창수는 그 얼굴을 오래도록 들여다보았다. 누구의 얼굴인지 언제 찍었는지조차 기억나지 않는 낯선 초상이었다. 그러나 그 얼굴 뒤에 숨겨져 있던 편지가 이제 그의 남은 생 전체를 뒤흔들려 하고 있었다. 편지를 처음 발견한 그 순간부터 창수는 이미 예감하고 있었는지도 모른다. 자신의 남은 생이 이 한 장의 종이로 인해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리라는 것을. 그는 마지막으로 유리 건판을 상자 속에 조심스레 되돌려 놓았다. 이제 이 상자는 단순한 유품이 아니라 그의 남은 생이 향해야 할 하나의 이정표가 되어 있었다. 1951년 정월, 매서운 한파가 몰아치던 그의 겨울, 산골 마을에도 피난 행렬이 들이닥쳤다. 남쪽에서 밀려오는 소문은 하루가 다르게 흉흉해졌고 마을 이장은 집집마다 돌며 사흘 안에 짐을 꾸리라 일렀다. 창수의 아버지 한덕만은 마당에 쌓인 눈을 치우며 아내에게 말했다. 길어야 두어 달일세. 산 넘고 강 건너 처가 쪽으로 가 있으면 곧 잠잠해질 게야. 어머니 임씨는 말없이 고개만 끄덕였다. 그러나 그녀의 손끝은 쉴 새 없이 움직이며 이불과 옷가지를 꾸리고 있었다. 12살 창수는 마당 한켠에서 8살 여동생 말순의 손을 잡고 서 있었다. 말순은 그의 겨울 유난히 장기침이 잦았다. 몸이 약해 걸음도 또래보다 느렸던 아이였다. 오라버니, 우리 진짜 산 넘어가는 거야? 말순이 묻자 창수는 짐짓 어른스러운 척 대답했다. 응, 조금만 걸으면 돼. 내가 손 꼭 잡고 갈게. 떠나기 전날 밤, 어머니는 말순을 품에 안고 오래도록 등을 쓸어내렸다. 창수는 그 모습을 잠결에 얼핏 보았지만 대수롭지 않게 여겼다. 어머니가 막내를 유난히 아낀다는 것은 온 가족이 아는 사실이었으니까. 다음 날 새벽, 가족은 짐을 이고 지고 마을을 나섰다. 눈 덮인 산길을 나흘 밤낮으로 걸었다. 아버지는 앞장서 길을 텄고 어머니는 뒤에서 짐과 아이들을 살폈다. 사흘째 밤, 산속 폐가에서 하룻밤을 묵을 때 말순의 기침은 더욱 심해졌다. 어머니는 뜬 눈으로 밤을 새우며 딸의 이마를 짚었다. 나흘째 아침, 마침내 일행은 강가에 다다랐다. 남쪽으로 가려면 반드시 건너야 할 강이었다. 그러나 강가에는 이미 수백 명의 피난민이 몰려 아수라장이었다. 나룻배는 단 3척뿐이었고 사람들은 서로 먼저 배에 오르려 밀치고 소리를 질렀다. 강물은 살얼음이 낀 채 검푸르게 흐르고 있었다. 아버지는 마을 청년들과 함께 조금 떨어진 곳에서 뗏목을 만들고 있던 무리에 합류했다. 나는 뗏목으로 건널 테니 당신은 아이들 데리고 먼저 배를 타시오. 아버지의 말에 어머니는 짐 보따리를 창수의 등에 지우고 말순의 손을 창수의 손에 쥐어 주었다. 창수야, 동생 손 절대 놓지 마라. 알겠지? 어머니의 목소리는 평소와 달리 떨리고 있었다. 창수는 힘주어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그 순간 어머니는 잠시 걸음을 멈추고 뒤를 돌아보았다. 강가 저편 사람들 틈에서 낯선 중년의 여인 하나가 이쪽을 바라보고 서 있었다. 창수는 그때 그 시선의 의미를 알지 못했다. 사람들의 물결에 떠밀리듯 나룻배 앞에 다다랐을 때 뱃사공은 소리쳤다. 한 번에 15명이오. 더는 못해오. 사람들은 아우성치며 서로를 밀쳤다. 창수는 말순의 손을 잇는 힘껏 움켜쥐었다. 그러나 그 순간 등 뒤에서 커다란 지게를 진 사내가 비틀거리며 넘어졌고
그 여파로 사람들이 한꺼번에 쏠렸다. 몸이 휘청이는 찰나 창수의 소나귀에서 말순의 손이 스르르 빠져나갔다. 눈 깜짝할 사이의 일이었다. 정신을 차렸을 때 창수는 이미 배 위였고 말순은 사람들 틈에 가려 보이지 않았다. 말순아, 말순아. 창수는 목이 터지도록 동생의 이름을 불렀다. 배는 이미 강 한가운데를 향해 나아가고 있었다. 뱃사공은 몸부림치는 창수의 팔을 붙잡았다. 위험하다. 이놈아, 가만히 있어. 창수는 뱃전에 매달려 강가를 향해 손을 뻗었지만 닿을 리 없었다. 강 건너편에 닿았을 때 어머니는 실성한 사람처럼 강가를 뛰어다니며 딸의 이름을 불렀다. 그러나 이미 해가 저물고 있었고 강 건너편은 인파로 뒤덮여 아무것도 분간할 수 없었다. 아버지는 뗏목을 타고 뒤늦게 건너와 아내와 아들을 찾았지만 딸의 모습은 어디에도 없었다. 그날 밤 강가에 임시로 지어진 피난민 수용소에서 창수는 어머니의 통곡 소리를 들으며 뜬 눈으로 밤을 지새웠다. 어머니는 딸의 이름을 부르다 지쳐 쓰러지기를 반복했다. 창수는 그 곁에서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자신이 손을 놓친 그 순간을 몇 번이고 되새기며 스스로를 원망했다. 그러나 창수가 알지 못한 사실이 하나 있었다. 그 강가에서 어머니가 잠시 걸음을 멈추고 돌아보았던 그 중년 여인이 사실은 낯선 사람이 아니었다는 것을. 훗날 창수가 늙어서까지 알지 못했던 그 여인은 임씨의 먼 친척벌 되는 사람으로 마침 같은 피난길에 올라 있었다. 강가에서 스쳐 지나가듯 나눈 짧은 몇 마디가 훗날 창수의 평생을 뒤바꿔 놓을 씨앗이 되리라는 것을 그날의 어느 누구도 짐작하지 못했다. 밤이 깊어지자 수용소 안의 통곡 소리도 하나둘 잦아들었다. 그러나 어머니의 울음만은 그치지 않았다. 아버지 한덕만은 아내의 어깨를 감싸 안으며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여보, 정신 차리시오. 아직 다 끝난 게 아니오. 날이 밝으면 다시 찾아봅시다. 그러나 그 말에는 스스로도 믿지 못하는 공허함이 묻어 있었다. 창수는 그날 밤 처음으로 어른들도 두려움 앞에서는 어린아이와 다르지 않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는 이불을 뒤집어 쓴 채 소리 죽여 울었다. 손끝에 남아있던 동생의 온기가 자꾸만 떠올라 잠을 이룰 수 없었다. 그 밤은 유난히 길고 유난히 추웠다. 날이 밝자 아버지는 마을 청년 몇과 함께 강 상류와 하류를 오가며 말순을 찾아 나섰다. 어머니는 수용소 어귀에 앉아 지나가는 모든 아이의 얼굴을 살폈다. 그러나 사흘이 지나도록 말순의 흔적은 어디에도 없었다. 결국 피난 행렬은 다시 남쪽으로 움직여야 했고 가족은 무거운 발걸음으로 다시 길을 떠날 수밖에 없었다. 강을 등지고 걸으며 어머니는 몇 번이고 뒤를 돌아보았다. 그때마다 그녀의 눈에 비친 것은 하염없이 흐르는 강물뿐이었다. 창수는 그런 어머니의 옆모습을 보며 이 강이 언젠가 반드시 동생을 다시 돌려줄 것이라 스스로에게 되뇌었다. 그것이 훗날 그가 평생을 이 강가에 머무르게 된 첫 다짐이었다. 피난길은 그 후로도 2달 가까이 이어졌다. 낯선 마을을 전전하며 헛간이나 방앗간에서 밤을 지새우는 날이 많았다. 먹을 것이 떨어지면 산나물을 캐고 물이 없으면 눈을 녹여 마셨다. 어머니는 그 와중에도 매일 밤 딸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했다. 창수는 그 기도 소리를 들으며 자랐고 그것이 자신이 짊어져야 할 죄의 무게라고 여기며 자랐다. 전쟁이 끝나고 마을로 돌아온 뒤에도 어머니는 해마다 정월이 되면 강가로 나가 오래도록 강물을 바라보았다. 누구에게도 그 이유를 설명하지 않았지만 온 가족은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고 있었다. 창수는 그런 어머니 곁에 말없이 서 있곤 했다. 그리고 마음속으로 다짐하고 또 다짐했다. 언젠가 이 강가를 떠나지 않고 동생이 돌아올 날을 기다리겠다고.
그러나 창수는 그때까지도 알지 못했다. 그 다짐의 뿌리가 되어야 할 진실이 정작 자신이 아니라 어머니의 가슴속 깊은 곳에 홀로 묻혀 있었다는 사실을. 그해 겨울 산길을 넘던 피난민 행렬 속에는 창순의 가족 말고도 여러 이웃들이 함께하고 있었다. 옆 마을에 살던 대장장이 내외, 서당 훈장의 가족, 그리고 갓 혼인한 젊은 부부까지 모두가 등에 짐을 지고 손에 아이의 손을 잡은 채 말없이 눈길을 헤쳐나갔다. 밤이면 옹기종기 모여 앉아 서로의 온기로 추위를 견뎠고 낮이면 다시 무거운 걸음을 재촉했다. 창수는 그 나흘의 여정 동안 말순이 자신의 등 뒤에서 조그맣게 흥얼거리던 노래를 지금도 잊지 못했다. 어머니가 가르쳐준 자장가였다. 힘든 산길 속에서도 말순은 그 노래를 흥얼거리며 오라버니의 옷자락을 꼭 붙들고 따라 걸었다. 그 목소리가 그날 강가에서 뚝 끊겨버렸다는 사실이 창수의 가슴에 깊은 흉터로 남았다. 훗날 창수는 그 강가의 아우성 속에서 유독 한 장면만은 또렷이 기억하고 있었다. 배가 강 한가운데로 나아갈 때 저 멀리 강가에 우두커니 선 채 이쪽을 바라보던 작은 그림자 하나. 그것이 말순이었는지 아니면 다른 아이였는지 끝내 확신할 수 없었지만 창수는 평생 그 그림자를 마음속에서 지우지 못했다. 그 그림자에 대한 기억은 어쩌면 그가 평생 강가를 떠나지 못한 또 하나의 이유였을 것이다. 그날의 강바람은 훗날 그가 평생 사진관 창가에 앉아 다리를 바라보게 만든 근원이 되었다. 전쟁이 끝난 뒤 창수의 가족은 살던 마을로 돌아왔다. 그러나 예전의 초가는 반쯤 불에 타 무너져 있었고 논밭은 오래도록 손이 가지 않아 잡초로 뒤덮여 있었다. 아버지 한덕만은 폐가나 다름없는 집을 손보며 다시 농사를 준비했지만 피난길에서 얻은 폐병이 그의 몸을 서서히 갉아먹고 있었다. 창수가 16 되던 해 겨울 아버지는 결국 세상을 떠났다. 임종 직전 아버지는 창수의 손을 붙잡고 마지막 말을 남겼다. 내 어미를 부탁한다. 그리고 강가를 떠나지 마라. 그 말이 무엇을 뜻하는지 창수는 그때도 온전히 헤아리지 못했다. 다만 아버지 역시 말순을 잊지 못했음을 짐작할 뿐이었다. 아버지가 떠난 뒤 어머니 임씨는 삭바느질과 밭일을 오가며 홀로 창수를 키웠다. 여인의 손끝은 늘 거칠어졌고 등은 해가 갈수록 굽어갔다. 그러나 그녀는 단 한 번도 힘든 내색을 하지 않았다. 오직 창수가 밥을 굶지 않도록, 학업을 놓지 않도록 애를 썼다. 창수는 그런 어머니를 보며 하루빨리 어른이 되어야겠다고 다짐했다. 읍내 중학교를 마친 창수는 더 먼 도시로 나가 사진 기술을 배웠다. 당시로서는 흔치 않은 선택이었다. 마을 사람들은 그 이유를 궁금해했지만 창수는 누구에게도 진짜 속내를 털어놓지 않았다. 사진이라는 기술이 사람의 얼굴을, 그 순간의 모습을 영원히 붙잡아 둘 수 있다는 사실이 그의 마음을 사로잡았던 것이다. 기술을 배우던 3년 동안 창수는 도시의 이재민 수용소와 고아원을 틈틈이 찾아다녔다. 행여 그곳에 말순과 닮은 얼굴이 있지 않을까 하는 마음에서였다. 그러나 세월이 흐를수록 아이는 자라고 얼굴은 변한다는 사실 앞에서 그의 방법은 점점 무력해져 갔다. 결국 창수는 마을로 돌아가기로 결심했다. 말순이 살아있다면 언젠가 반드시 고향의 강가로 돌아올 것이라는 믿음 때문이었다. 25이 되던 해 창수는 마을 어귀 나루터 옆에 작은 사진관을 열었다. 어머니는 아들의 선택에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사진관을 짓던 날 어머니는 오래도록 강물을 바라보다가 나지막이 중얼거렸다. 내가 여기 있으면 혹시라도. 그 말끝을 흐리며 어머니는 눈물을 훔쳤다. 창수는 그 모습을 보며 자신의 선택이 틀리지 않았음을 확신했다.
사진관 문을 연 첫날부터 창수는 마을을 오가는 낯선 얼굴들을 유심히 살피는 버릇이 생겼다. 특히 나루터를 건너오는 이방인이 있으면 그는 정중히 다가가 말을 걸었다. 사진 한 장 남기고 가시지요. 뜨내기 손님은 반값에 해드립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흔쾌히 응했고 창수는 그렇게 찍은 사진들을 따로 상자에 모아 보관했다. 마을 사람들 중 몇몇은 창수의 그런 행동을 두고 수군거리기도 했다. 저 집 아들은 사진값도 제대로 안 받고 뭐 하는 건지. 그러나 창수의 어머니만큼은 그 이유를 알고 있었기에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다만 아들이 상자를 정리하는 밤이면 곁에 앉아 함께 사진들을 들여다보곤 했다. 두 사람 모두 입 밖으로 꺼내지 않았지만 같은 얼굴을 찾고 있다는 것을 서로 알고 있었다. 그렇게 몇 해가 흘렀다. 창수는 어느덧 마을에서 신망받는 청년이 되었고 중매가 여러 차례 들어왔다. 그러나 창수는 번번이 고개를 저었다. 아직은 이라는 말만 남긴 채 어머니는 그런 아들을 안타까워하면서도 재촉하지 않았다. 아들의 마음속 짐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던 어느 봄날 어머니는 갑작스레 몸져 누웠다. 의원은 오래된 심장병이라 했다. 병상에 누운 어머니는 창수의 손을 꼭 잡고 몇 번이고 같은 말을 되풀이했다. 창수야, 내가 언젠가 너에게 꼭 전할 말이 있는데. 그러나 말끝은 언제나 기침에 묻혀 흐려졌고 창수는 그것이 그저 딸을 그리워하는 넋두리이겠거니 여기고 넘어가곤 했다. 창수는 그때 어머니의 눈빛에 담긴 다급함을 읽어내지 못했다. 그것이 훗날 그가 가장 후회하게 될 순간이라는 것을 당시에 그는 알 도리가 없었다. 그해 여름 창수는 우연한 계기로 이웃 마을 교수 오정숙을 소개받았다. 정숙은 소학교 교사로 일하는 차분하고 심지 굳은 여인이었다. 첫 만남에서 정숙은 창수에게 물었다. 사진관은 왜 하필 나루터 옆에 차리셨어요? 창수는 잠시 머뭇거리다 답했다. 물빛이 좋아서요. 정숙은 그 대답이 어딘가 허전하다고 느꼈지만 더 캐묻지 않았다. 사람에게는 저마다 함부로 들춰서는 안 될 사정이 있다는 것을 그녀는 알고 있었다. 두 사람은 이듬해 혼례를 올렸다. 어머니는 병상에서 몸을 일으켜 아들의 혼례를 지켜보았다. 눈물 가득한 얼굴로 며느리의 손을 잡으며 어머니는 말했다. 우리 창수, 부디 잘 부탁하네. 그 말 속에는 단순한 인사 이상의 무게가 담겨 있었지만 정숙은 그때까지 그 사정을 알지 못했다. 혼인 후에도 창수의 습관은 변하지 않았다. 밤이 깊으면 암실에 틀어박혀 낯선 얼굴들의 사진을 정리했고 나루터의 낯선 사람이 지나갈 때마다 하던 일을 멈추고 창밖을 살폈다. 정숙은 처음 몇 달은 그저 남편의 일하는 방식이겠거니 여겼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그 안에 감춰진 무언가를 느끼기 시작했다. 어느 밤 정숙은 남편이 정리하던 상자 속에서 빛바랜 여자아이의 저고리 한 벌을 발견했다. 그것은 말순이 피난길에 입고 있던 마지막 옷이었다. 어머니가 유품처럼 간직해 오다 창수에게 건넨 것이었다. 정숙은 그제야 남편의 마음속 깊은 곳에 자리한 오랜 상처를 어렴풋이 짐작할 수 있었다. 그러나 그녀는 아무것도 묻지 않았다. 대신 조용히 남편의 곁에 앉아 함께 상자 속 사진들을 정리하기 시작했다. 그것이 정숙이 남편에게 건넨 가장 큰 위로였다. 세월이 흐르며 두 사람 사이에는 아들과 딸이 태어났다. 사진관은 마을에서 없어서는 안 될 곳으로 자리 잡았고 창수는 어느덧 마을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어른이 되어 있었다. 그러나 그의 마음 한켠에는 여전히 지워지지 않는 자리가 남아 있었다. 자녀들이 제잘거리며 마당을 뛰어다닐 때마다 그는 문득 말순이 살아있었다면 지금쯤 어떤 모습일지를 그려보곤 했다. 어머니는 그로부터 몇 해를 더 앓다가 손주들의 재롱을 보며
눈을 감았다. 임종의 순간 어머니는 창수의 손을 힘겹게 붙잡고 입술을 달싹였다. 그러나 끝내 소리가 되어 나오지 못한 그 말은 방 안의 무거운 침묵 속으로 흩어졌다. 창수는 어머니의 마지막 숨결을 지켜보며 무언가 중요한 것을 놓쳤다는 예감에 사로잡혔지만 그 정체를 알아내지는 못했다. 장례를 치른 뒤 창수는 어머니의 유품을 정리하다 낡은 유리 건판 상자를 발견했다. 그것은 어머니가 생전에 애지중지 다루던 물건이었다. 창수는 그 상자를 자신의 암실 가장 깊은 곳에 고이 넣어두었다. 그리고 그 상자가 훗날 자신이 평생 알지 못했던 진실을 품고 있으리라고는 그때는 상상조차 하지 못했다. 창수가 사진 기술을 배우던 시절 그의 스승이었던 도시의 늙은 사진사는 종종 그에게 말하곤 했다. 사진이란 건 말이다. 그 순간을 영원히 붙잡아두는 것이 아니라 그 순간을 다시 만날 수 있도록 문을 열어두는 것이란다. 창수는 그 말을 가슴 깊이 새겼다. 그에게 사진관이란 결국 언젠가 말순을 다시 만날 수 있도록 열어둔 문과 같은 것이었다. 그러나 창수가 진정으로 이해하지 못했던 것은 그 문이 자신만을 위한 것이 아니었다는 사실이었다. 어머니 역시 그 문 앞에서 아들 모르게 홀로 오랜 세월 서성이고 있었던 것이다. 정숙과의 사이에서 낳은 처자들이 태어나던 날 어머니는 갓난아기를 품에 안고 오래도록 눈물을 흘렸다. 창수는 그것이 그저 손주를 본 기쁨의 눈물인 줄로만 알았다. 그러나 이제 와 돌이켜보면 그 눈물 속에는 또 다른 손주, 어쩌면 어딘가에서 자라고 있을 말순의 자식들을 향한 그리움도 함께 섞여 있었을 것이다. 그렇게 창수의 청춘은 슬픔과 그리움 속에서도 조금씩 단단해져 갔다. 사진관의 불빛은 언제나 강가를 향해 은은히 새어나가고 있었다. 창수에게는 아무도 모르는 작은 습관이 하나 있었다. 나루터를 훗날에는 다리를 건너는 여자아이나 젊은 여인을 사진에 담을 때마다 그는 인화한 사진 뒷면에 작은 붉은 리본 모양의 도장을 찍었다. 그것은 말순이 헤어지던 날 머리에 메고 있던 리본과 같은 모양이었다. 언젠가 그 얼굴들 속에서 진짜 말순을 알아볼 수 있도록 스스로 정해놓은 표식이었다. 사진관 뒷방에는 그렇게 모인 사진이 수천 장에 달했다. 창수는 해마다 정월이면 하루를 온전히 비워 그 사진들을 하나하나 다시 들여다보는 시간을 가졌다. 정숙은 그날만큼은 남편을 방해하지 않고 아이들을 데리고 친정에 다녀오곤 했다. 부부 사이에 말은 없었지만 그것이 남편에게 필요한 하루라는 것을 정숙은 알고 있었다. 마을 사람들에게 한 사진관은 특별한 장소였다. 결혼식과 회가변, 학교 졸업식마다 창수의 카메라가 있었다. 그는 사진값을 넉넉히 받지 않았고 형편이 어려운 집에는 아예 값을 받지 않기도 했다. 사람 얼굴 남겨두는 일인데 돈이 뭐가 중하겠습니까? 그 말에 마을 사람들은 창수를 마음씨 좋은 사람이라 여겼지만 그 이면에 감춰진 사연을 아는 이는 아내 정숙뿐이었다. 여름이면 강가에 피서객이 몰렸고 명절이면 도시로 나갔던 자식들이 부모를 찾아 다리를 건너왔다. 창수는 그때마다 사진관 앞에 나가 앉아 오가는 얼굴들을 살폈다. 세월이 흐르며 그의 머리에는 흰 서리가 내려앉았지만 강가를 지키는 그의 눈빛만은 조금도 흐려지지 않았다. 한 번은 이런 일이 있었다. 어느 늦가을 40대로 보이는 여인 하나가 다리를 건너 마을로 들어섰다. 낯선 얼굴에 초라한 행색이었다. 창수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그는 황급히 카메라를 들고 다가가 말을 걸었다. 실례지만 사진 한 장 남기고 가시지요. 여인은 의아한 얼굴로 응했다. 창수는 떨리는 손으로 셔터를 눌렀다. 그러나 인화된 사진 속 여인의 얼굴에는 그가 그토록 찾던 흔적이 없었다.
그날 밤 창수는 암실에 홀로 앉아 오래도록 사진을 들여다보다 조용히 눈물을 훔쳤다. 그런 밤이면 정숙은 아무 말 없이 따뜻한 차 한 잔을 내밀곤 했다. 그녀는 남편에게 그만하라는 말을 단 한 번도 하지 않았다. 다만 곁을 지킬 뿐이었다. 자녀들이 장성하여 도시로 나간 뒤에도 정숙은 남편과 함께 사진관을 지키며 늙어갔다. 두 사람 사이에는 말로 하지 않아도 통하는 무언가가 있었다. 세월은 무심히 흘러 나루터에는 콘크리트 다리가 놓였다. 뱃사공 노인은 세상을 떠났고 나룻배는 강가 어디에도 남지 않았다. 그러나 창수의 습관은 조금도 변하지 않았다. 다리 위를 지나는 낯선 얼굴이 있으면 그는 여전히 카메라를 들고 다가갔다. 마을 사람들은 이제 그것을 두고 수군거리지 않았다. 그저 한 사진관 영감의 오랜 정성으로 여기며 자연스럽게 받아들였다. 정숙이 세상을 떠난 것은 창수가 68 되던 해였다. 오랜 지병 끝에 조용히 눈을 감은 아내의 손을 잡고 창수는 처음으로 소리내어 오열했다. 평생 자신의 상처를 묵묵히 받아준 아내에게 정작 고맙다는 말을 제대로 전하지 못했다는 후회가 뒤늦게 밀려왔다. 장례를 마친 뒤 창수는 더욱 강가에 매달렸다. 이제 그에게 남은 것은 오직 하나, 강 건너에서 돌아올지 모를 동생을 기다리는 일뿐이었다. 자식들은 아버지에게 도시로 나와 함께 살자고 여러 차례 권했다. 그러나 창수는 번번이 고개를 저었다. 내가 여기를 떠나면 그 아이가 돌아왔을 때 아무도 없지 않겠느냐. 자식들은 그 말에 더는 아버지를 설득하지 못했다. 그렇게 창수는 홀로 사진관을 지키며 여든을 눈앞에 둔 오늘에 이르렀다. 그리고 지금 그의 손에는 어머니가 남긴 낡은 편지가 들려 있었다. 그는 다시 한번 안경을 고쳐 쓰고 흐려지는 눈으로 다음 문장을 읽어 내려가기 시작했다. 창수의 사진관에는 또 하나의 오랜 손님이 있었다. 이웃 마을에서 대장간을 하다 은퇴한 노인 박서방이었다. 두 사람은 동갑내기로 전쟁통에 각자 소중한 사람을 잃은 처지가 비슷하여 자연스레 가까워졌다. 박서방은 아들을 잃었고 창수는 동생을 잃었다. 두 노인은 저녁마다 사진관 툇마루에 앉아 말없이 강물을 바라보다 헤어지곤 했다. 굳이 말하지 않아도 서로의 마음을 알기에 위로의 말조차 필요 없는 사이였다. 박서방은 종종 창수에게 말했다. 이보게, 자네도 이제 그만 내려놓게. 사람이 언제까지고 강만 바라보고 살 수는 없지 않은가. 창수는 그 말에 그저 웃을 뿐이었다. 내려놓고 싶어도 발이 안 떨어지는 걸 어쩌겠나. 그 대답에 박서방도 더는 말을 잇지 못했다. 그 역시 아들의 흔적을 완전히 놓아본 적이 없었으므로 마을 아이들 사이에서 한 사진관 영감은 인자하지만 조금은 신비로운 존재로 통했다. 아이들은 사진관 앞을 지날 때마다 창가에 앉아 다리 쪽을 바라보는 노인의 모습을 보곤 했다. 몇몇 짓궂은 아이들은 저 할아버지는 매일 누굴 기다리시나 봐 하며 수군거리기도 했다. 그 말을 전해들은 창수의 손녀는 어느 날 할아버지에게 물었다. 할아버지는 매일 누굴 기다리세요? 창수는 손녀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조용히 답했다. 언젠가 올 손님을 기다린단다. 그날 이후로도 창수는 매일 아침 사진관 문을 열며 다리 쪽을 바라보는 것으로 하루를 시작했다. 계절이 몇 번이고 바뀌었고 마을의 풍경도 조금씩 변해갔다. 나루터가 있던 자리에는 어느새 가로등이 세워졌고 흙길이던 강변길은 포장도로가 되었다. 그러나 강물의 흐름과 그 강가에 앉은 노인의 마음만큼은 조금도 변하지 않았다. 세월이 흘러 창수의 자녀들 역시 도시에서 각자의 가정을 이루었다. 명절이면 손주들이 제잘거리며 사진관을 찾았고 창수는 그때마다 낡은 사진기로 손주들의 모습을 담았다. 손주들에게 사진관 뒷방의 오래된 상자는 언제나 궁금증의 대상이었지만
창수는 그 안을 들여다보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다. 때가 되면 알려주마. 그 말만을 되풀이할 뿐이었다. 그리고 마침내 그 때가 오늘 여든을 앞둔 이 저녁에 찾아온 것이었다. 창수는 떨리는 손으로 편지를 고쳐쥐고 창밖으로 저무는 해를 바라보며 숨을 골랐다. 다음 문장이 무엇을 담고 있을지. 그는 두려움 반 설렘 반의 마음으로 시선을 옮겼다. 멀리서 개 짖는 소리가 들려왔다. 저녁 강바람이 사진관 창틈으로 스며들어 낡은 편지지를 가만히 흔들었다. 창수는 그 소리에 잠시 눈을 감았다가 다시 떴다. 손끝의 떨림은 나이 탓인지 아니면 곧 마주하게 될 진실에 대한 두려움 때문인지 스스로도 분간이 되지 않았다. 그는 낮게 숨을 내쉬며 평생을 강가에서 기다려온 그 시간이 이제 하나의 답을 향해 다가가고 있음을 직감했다. 계절이 바뀔 때마다 사진관 앞들에는 각기 다른 풍경이 펼쳐졌다. 봄이면 강가 벚나무 아래서 마을 처녀들이 사진을 찍어달라 몰려들었고, 여름이면 멱을 감던 아이들이 물놀이 사진을 찍어달라 조르곤 했다. 가을이면 추수를 마친 농부들이 온 가족을 이끌고 찾아왔고, 겨울이면 한방눈이 소복이 쌓인 다리 위에서 새베객들이 걸음을 멈추고 사진관 문을 두드렸다. 창수는 그 모든 계절의 풍경 속에서도 늘 마음 한구석에 강 건너를 향한 시선을 놓지 않았다. 정숙이 세상을 떠나기 며칠 전, 그녀는 창수의 손을 잡고 이렇게 말했다. 여보, 당신이 그 상자를 끝내 열어보지 못하더라도 너무 자책하지 말아요. 기다린다는 것 자체로도 충분히 의미 있는 삶이었으니까요. 창수는 그 말을 오래도록 가슴에 새기며 살았다. 아내의 그 마지막 위로가 훗날 그가 편지를 마주했을 때 무너지지 않도록 붙잡아 준 힘이 되어 주었다. 그 다짐이 있었기에 창수는 외로운 세월 속에서도 결코 무너지지 않을 수 있었다. 그 불빛을 보고 마을 사람들은 늦은 밤에도 창수가 깨어있음을 알고 안심하곤 했다. 편지는 다음과 같이 이어지고 있었다. 창수야, 너는 지금껏 그날 내가 동생의 손을 놓쳤다고 자책하며 살아왔겠지. 그러나 그것은 사실이 아니다. 그날 그 강가에서 정말로 손을 놓은 사람은 너의 손이 아니라 이 어미의 마음이었다. 창수는 그 문장을 읽고 또 읽었다.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말이었다. 그는 편지를 무릎에 내려놓고 잠시 숨을 골랐다. 저녁 어스름이 사진관 안을 짙게 물들이고 있었지만 그는 불을 켤 생각조차 하지 못했다. 오직 다음 문장이 궁금할 뿐이었다. 편지는 계속되었다. 어머니는 그해 겨울, 말순이 유난히 장기침이 심하고 몸이 약했던 것을 여러 차례 언급했다. 산길을 나흘이나 걸어야 하는 피난길에서 8살, 병약한 딸이 살아남기 어려울 것이라는 두려움이 어머니의 마음속에 깊이 자리하고 있었다는 것이었다. 강가에서 나는 낯익은 얼굴 하나를 보았다. 내 이종사촌 언니였다. 언니는 그해 이미 강을 건너 남쪽 도시에 자리를 잡고 있었고 마침 친정 나들이를 왔다가 같은 피난길에 오른 참이었다. 나는 언니에게 말순을 부탁했다. 나와 함께 험한 산길을 넘느니 언니를 따라 뱃길로 곧장 남쪽 도시로 가는 편이 아이의 목숨을 지키는 길이라 여겼다. 창수의 손이 심하게 떨리기 시작했다. 그는 편지에서 눈을 떼지 못한 채 숨을 참듯 다음 줄을 읽어 내려갔다. 나는 언니에게 말순을 잠시 맡기고 사흘 뒤 나루터에서 다시 만나기로 약조했다. 그러나 그 사흘 동안 전선이 급변했고 나룻배는 발이 묶였다. 결국 우리는 강을 급히 건너야 했고 나는 너와 함께 배에 올랐다. 나는 그때 말순이 언니와 함께 이미 남쪽으로 떠났으리라 믿었다. 그것이 내가 강가에서 딸의 손을 놓아보낸 진짜 이유였다. 창수는 그 순간 숨이 턱 막히는 것을 느꼈다.
그가 평생 짊어져 온 죄책감, 손을 놓쳤다는 자책, 그 모든 것의 근원이 사실은 전혀 다른 곳에 있었던 것이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려 했으나 다리에 힘이 풀려 다시 주저앉았다. 창수야, 나는 그날 이후 단 하루도 그 선택을 후회하지 않은 날이 없었다. 언니를 믿고 딸을 맡긴 내 판단이 옳았는지 지금도 알 수 없다. 다만 한 가지는 분명했다. 나는 너에게 그 사실을 알릴 수 없었다. 내가 손을 놓쳤다는 죄책감으로 자라는 것과 어미가 자식을 남에게 맡기고 강을 건넜다는 사실을 아는 것 중 어느 쪽이 너에게 덜 잔인할지 나는 끝내 판단할 수 없었다. 편지의 문장은 여기서 잠시 끊겼다. 다음 문단은 필체가 조금 흔들려 있었다. 아마도 어머니가 이 편지를 쓰며 몇 번이고 붓을 놓았다가 다시 잡았으리라는 것을 창수는 그 떨리는 글씨체에서 짐작할 수 있었다. 창밖으로 완전히 해가 저물었다. 사진관 안은 이제 어둠에 잠겨 있었다. 창수는 그 어둠 속에서도 편지를 손에서 놓지 못한 채 조용히 흐느끼기 시작했다. 73년간 스스로를 벌하듯 살아온 세월이 애초에 잘못된 전제 위에 세워져 있었다는 사실이 그를 무너뜨렸다. 내가 죄인이 아니었단 말인가. 그는 낮게 중얼거렸다. 그러나 그 안도감도 잠시, 곧이어 전혀 다른 감정이 그의 가슴을 찌르듯 파고들었다. 그것은 어머니에 대한 원망이었다. 왜 진작 말해주지 않았는가? 왜 이 모든 세월을 자신 혼자 죄인처럼 살게 내버려 두었는가? 창수의 마음속에서 슬픔과 안도, 그리고 배신감이 한꺼번에 뒤엉키기 시작했다. 창수는 편지를 손에 쥔 채 오래전 어머니의 병상 곁에서 들었던 그 미완의 말을 떠올렸다. 창수야, 내가 언젠가 너에게 꼭 전할 말이 있는데 그때는 그것이 그저 딸을 그리워하는 넋두리인 줄로만 알았다. 그러나 이제 와 생각해보니 어머니는 그 순간에도 진실을 전하려 몇 번이고 시도했던 것이었다. 다만 매번 기침과 눈물에 가로막혀 끝내 말을 잇지 못했을 뿐이었다. 편지의 다음 장에는 조금 더 담담한 어조로 이야기가 이어지고 있었다. 어머니는 그 후로도 며칠 동안 몰래 사람을 놓아 이종사촌 언니의 행방을 수소문했다고 적혀 있었다. 그러나 전쟁통에 피난민들의 소재를 확인하는 일은 쉽지 않았고 언니가 정착했다는 남쪽 도시 역시 폭격으로 큰 피해를 입어 수소문이 번번이 끊겼다고 했다. 나는 언니가 말순을 데리고 어딘가에서 살아있으리라 믿고 싶었다. 그러나 세월이 흐를수록 그 믿음은 점점 희미해져 갔다. 그럼에도 나는 너에게 진실을 말할 수 없었다. 만약 내가 말순을 남에게 맡겼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 너는 나를, 그리고 어쩌면 너 자신마저 용서하지 못할 것 같았다. 나는 그 두려움 앞에서 끝내 비겁했다. 창수는 편지를 쥔 손을 가슴에 가져다 대었다. 어머니의 마지막 문장은 이렇게 맺어져 있었다. 창수야, 이 편지를 유리 건판 뒤에 숨겨둔 것은 언젠가 내가 사진관을 정리할 때가 되어서야 이 진실을 마주하기를 바랐기 때문이다. 너무 이르면 내가 나를 원망하며 나머지 생을 보낼까 두려웠고 너무 늦으면 진실이 영영 묻힐까 두려웠다. 나는 그 사이 어느 지점을 오랜 세월 가늠하고 또 가늠했다. 부디 나를 용서해다오. 그리고 부디 내 동생을 찾는 일을 포기하지 말아다오. 편지는 그렇게 끝을 맺고 있었다. 창수는 마지막 문장을 몇 번이고 다시 읽었다. 눈물이 편지지 위로 떨어져 오래된 잉크 자국을 번지게 했다. 그는 서둘러 편지를 가슴팍에 품듯 감싸 안았다. 행여 어머니의 마지막 흔적이 더 상할까 두려운 마음에서였다. 밤은 깊어갔지만 창수는 자리에서 일어날 수 없었다. 그의 머릿속에는 지난 73년의 세월이 파노라마처럼 스쳐 지나갔다. 손을 놓친 자신을 탓하며 지새운 밤들,
낯선 얼굴들을 향해 카메라를 들던 순간들, 아내에게조차 털어놓지 못했던 무거운 침묵들, 그 모든 것이 사실은 조금 다른 진실 위에 세워져 있었다는 것을 그는 이제야 깨닫고 있었다. 그러나 그 깨달음의 끝에서 창수는 낯선 감정과 마주해야 했다. 안도와 슬픔 사이 어딘가에서 자신도 모르게 어머니를 향한 원망이 스멀스멀 피어오르고 있었던 것이다. 그는 그런 자신의 마음을 애써 억누르려 했지만 억누를수록 그 감정은 더욱 선명하게 가슴을 파고들었다. 창밖의 강물 소리만이 그 밤의 유일한 위로가 되어주고 있었다. 편지지 여백에는 작은 글씨로 추신이 하나 덧붙어 있었다. 혹시라도 내가 언니의 소식을 찾게 된다면 부디 원망하지 말아다오. 언니 역시 그 시절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했을 뿐이다. 창수는 그 추신을 읽으며 어머니가 마지막 순간까지도 주변 사람들을 걱정하고 있었다는 사실에 다시 한번 마음이 저릿해졌다. 창수는 편지를 다시 한번 처음부터 끝까지 천천히 읽어 내려갔다. 이번에는 눈물이 아니라 차분한 마음으로 어머니의 문장 하나하나를 되새겼다. 그리고 그는 문득 깨달았다. 이 편지는 단순한 고백이 아니라 어머니가 평생 다하지 못한 마지막 부탁이라는 것을, 그 부탁은 단 하나, 포기하지 말라는 것이었다. 창수는 편지를 조심스레 접어 품에 넣은 뒤 자리에서 일어나 사진관 문을 걸어 잠갔다. 오늘 밤만큼은 아무도 만나고 싶지 않았다. 그는 어머니의 편지를 가슴에 품은 채 오래도록 홀로 그 무게를 견뎌내야 했다. 그러나 그 무게는 이전의 죄책감과는 전혀 다른 성질의 것이었다. 그것은 슬픔이었고 동시에 뒤늦은 사랑의 확인이었다. 그리고 그 사랑의 확인이 그를 다시 일어서게 하는 힘이 되어 주었다. 그는 편지를 다시 한번 가슴에 꼭 품었다. 어머니의 온기가 아직도 그 종이 위에 남아있는 듯했다. 그날 밤 이후 창수는 며칠 동안 사진관 문을 열지 않았다. 마을 사람들은 노인의 건강을 걱정하며 문을 두드렸지만 창수는 방 안에 틀어박힌 채 인기척조차 내지 않았다. 그의 마음속에서는 안도와 원망이 하루에도 몇 번씩 자리를 바꾸며 그를 뒤흔들고 있었다. 죄인이 아니었다는 사실은 분명 그를 짓누르던 무게를 덜어주었다. 그러나 동시에 평생을 헛되이 자책하며 살아온 세월에 대한 억울함이 밀려왔다. 그리고 그 억울함의 끝에는 언제나 어머니가 있었다. 왜 살아 계실 때 말해주지 않았는가. 임종의 순간에도 끝내 입을 열지 못한 어머니가 창수는 야속하기만 했다. 나흘째 되던 날 저녁, 박서방이 지팡이를 짚고 사진관 문을 두드렸다. 이보게 창수, 문 좀 열어보게. 걱정돼서 그러네. 창수는 한참 만에야 힘없이 문을 열었다. 오랜 벗의 얼굴을 본 순간 그는 참았던 눈물을 왈칵 쏟아내고 말았다. 박서방은 아무것도 묻지 않은 채 그저 창수의 등을 오래도록 두드려 주었다. 그날 밤 창수는 처음으로 편지의 내용을 박서방에게 털어놓았다. 이야기를 다 들은 박서방은 한참을 말없이 강물을 바라보다 입을 열었다. 자네 어머니도 참 모진 세월을 사셨구먼. 딸을 남에게 맡긴 죄책감으로 평생을 사셨을 텐데 그 무게를 자네에게까지 지우고 싶지 않으셨던 게지. 창수는 그 말에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다. 자네는 어머니를 원망할 자격이 없다고는 안 하겠네. 원망해도 되네. 사람 마음이 어디 이치대로만 움직이던가. 박서방의 말에 창수는 고개를 떨구었다. 그래도 어머니가 그렇게까지 홀로 짊어지고 사셨다는 게 나는 그게 더 마음이 아프네. 그 말과 함께 창수의 마음속에서 원망의 자리를 슬픔이 조금씩 대신하기 시작했다. 다음 날 아침 창수는 오랜만에 아내 정숙의 무덤을 찾았다.
그는 무덤 앞에 앉아 오래도록 이야기를 나누듯 혼잣말을 이어갔다. 여보, 내가 그렇게 오랫동안 죄인인 줄 알고 살았는데 아니었다는구려. 근데 어째 마음이 더 무겁소. 바람이 무덤가의 억새를 스치며 지나갔다. 창수는 그 바람 속에서 아내의 대답을 듣는 듯한 기분이 들었다. 그는 무덤 옆에 오래도록 앉아 있다가 문득 아내가 생전에 자주 하던 말을 떠올렸다. 당신이 찾는 건 결국 사람이 아니라 당신 마음의 평안 아니겠어요? 그때는 그 말의 뜻을 온전히 헤아리지 못했다. 그러나 지금 창수는 그 말이 무엇을 의미했는지 조금씩 알 것 같았다. 그는 평생 말순을 찾아 헤맸지만 어쩌면 그가 진정으로 찾고 있던 것은 스스로에 대한 용서였는지도 몰랐다. 사진관으로 돌아온 창수는 오랜만에 암실 깊은 곳에 넣어둔 상자를 다시 꺼냈다. 어머니의 유품이었던 그 상자에는 낡은 유리 건판 외에도 몇 장의 빛바랜 편지와 옛 신문 조각들이 함께 들어 있었다. 그는 하나씩 천천히 살펴보기 시작했다. 어머니가 살아생전 몰래 딸의 행방을 수소문했다던 그 흔적들을 이제야 마주하는 것이었다. 신문 조각 중 하나에는 남쪽 도시의 한 이재민 정착촌 명단이 실려 있었다. 붉은 색연필로 몇몇 이름 위에 동그라미가 그려져 있었다. 어머니가 오랜 세월 그 명단을 손에서 놓지 않았다는 흔적이었다. 창수는 그 동그라미들을 손끝으로 하나씩 짚어보며 어머니가 홀로 짊어졌던 세월의 무게를 비로소 온전히 느낄 수 있었다. 그날 이후 창수의 마음속에서 원망은 서서히 다른 감정으로 자리를 바꾸기 시작했다. 그것은 뒤늦은 이해였고 또한 뒤늦은 그리움이었다. 그는 어머니가 홀로 견뎌야 했던 그 무거운 침묵을 이제라도 자신이 이어받아야겠다고 생각했다. 말순을 찾는 일을 이번에는 원망이 아니라 사랑으로 이어가겠다는 다짐이었다. 창수는 다음 날부터 다시 사진관 문을 열었다. 마을 사람들은 며칠 만에 보는 그의 얼굴이 한결 야위었지만 눈빛만은 오히려 차분해졌다는 것을 알아챘다. 영감님, 어디 편찮으셨어요? 이웃 안악이 묻자 창수는 옅게 웃으며 답했다. 아니요, 그냥 오래 미뤄둔 숙제를 하나 끝냈을 뿐이요. 안악은 그 말의 뜻을 알지 못했지만 더 캐묻지 않았다. 창수는 상자 속 신문 조각과 명단을 챙겨 읍내 면사무소를 찾았다. 전쟁 이후 흩어진 이재민들의 기록을 보관하고 있는 곳이 있다는 소문을 오래전 들은 적이 있었다. 그러나 담당 공무원은 난색을 표했다. 70년도 더 된 기록이라 남아있는 게 거의 없을 겁니다. 그나마 시청 쪽 향토사료실에 일부 자료가 있다고는 하는데 창수는 그 말에도 낙담하지 않았다. 그는 이제 조급하지 않았다. 어머니가 그러했듯 그 역시 남은 세월을 다해 천천히 찾아가면 될 일이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창수는 다리 위에 잠시 멈춰서서 강물을 내려다보았다. 73년 전 그날처럼 강물은 무심히 흐르고 있었다. 그러나 그 강을 바라보는 창수의 마음은 예전과 달랐다. 원망도 죄책감도 아닌 그저 담담한 그리움과 옅은 희망이 그의 가슴 속에 자리하고 있었다. 그날 저녁 창수는 오랜만에 손녀에게 전화를 걸었다. 도시에서 방송 관련 일을 한다는 손녀는 평소 바쁜 나날을 보내느라 왕래가 뜸했지만 할아버지의 목소리에서 무언가 다르다는 것을 금세 알아챘다. 할아버지, 무슨 일 있으세요? 창수는 잠시 망설이다 입을 열었다. 얘야, 혹시 내가 하는 그 방송 일로 옛날 피난민들 자료 같은 것도 찾아볼 수 있느냐? 손녀는 뜻밖의 질문에 놀랐지만 이내 진지하게 답했다. 할아버지, 무슨 일인지 자세히 말씀해 주시겠어요? 제가 한번 알아볼게요. 전화를 끊은 뒤 창수는 오래도록 수화기를 내려놓지 못한 채 창밖을 바라보았다.
어둠이 내려앉은 강물 위로 달빛이 은은하게 부서지고 있었다. 그는 그 빛을 바라보며 어쩌면 이번에는 정말로 실마리를 찾을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기대를 조심스레 품기 시작했다. 손녀의 이름은 한서영이었다. 창수의 장남이 도시에서 낳은 막내딸로 어릴 적부터 할아버지의 사진관을 유난히 좋아해 방학마다 마을을 찾아오곤 했다. 대학에서 신문방송학을 전공한 서영은 졸업 후 한 교양, 다큐멘터리 제작사에 들어가 전쟁과 이산의 아픔을 기록하는 프로그램을 여러 편 만들어 온 터였다. 할아버지의 전화를 받은 그녀는 곧바로 회사의 자료실과 협력 기관들을 뒤지기 시작했다. 그녀 자신도 모르는 사이 이 일이 자신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취재가 되리라는 것을 그녀는 아직 알지 못했다. 박서방은 그날 돌아가는 길에 창수에게 마지막으로 한마디를 남겼다. 창수, 사람이 살면서 짊어지는 짐이라는 게 알고 보면 남이 대신 져줄 수 없는 것들이 더 많더구먼. 그래도 자네 어머니가 그 무거운 짐을 자네 대신 지고 가셨다는 것만은 잊지 말게. 창수는 그 말을 오래도록 곱씹으며 어머니의 삶 전체를 다시금 되새겨 보았다. 창수는 그 밤 어머니의 무덤도 오랜만에 찾았다. 봉분 위로 잡초가 무성했지만 그는 개의치 않고 그 곁에 앉아 오래도록 머물렀다. 어머니, 이제야 압니다. 어머니가 얼마나 무거운 세월을 사셨는지. 그의 목소리는 나직했지만 그 안에는 오랜 원망 대신 깊은 이해와 그리움이 담겨 있었다. 박서방과 헤어져 홀로 걷는 밤길, 창수는 오래도록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별빛이 유난히 총총한 밤이었다. 그는 문득 어릴 적 말순과 나란히 마당에 누워 별을 세던 기억을 떠올렸다. 그 기억 속 말순의 웃음소리가 이제는 슬픔이 아닌 그리움으로 그의 가슴에 남아 있었다. 그 그리움은 이제 그의 남은 생을 지탱하는 또 다른 힘이 되어 있었다. 박서방은 돌아가는 길에도 몇 번이고 뒤를 돌아보며 오랜 벗의 안녕을 빌었다. 한서영은 할아버지가 건넨 낡은 신문 조각과 명단 사진을 들고 회사의 자료 조사팀과 함께 옛 이재민 정착촌 기록을 뒤지기 시작했다. 전쟁 직후의 행정 기록은 대부분 소실되었지만 다행히 그녀가 몸담은 제작사가 몇 해 전 만든 이산가족 다큐멘터리 시리즈 덕분에 협력 관계에 있는 지역 향토사료관 몇 곳에 연락을 취할 수 있었다. 2주가 지나도록 별다른 소득이 없었다. 서영은 퇴근 후에도 자료를 뒤적이며 밤을 지새우는 날이 많아졌다. 동료들은 그녀에게 물었다. 이번 취재 유난히 열심이다. 무슨 특별한 이유라도 있어? 서영은 잠시 머뭇거리다 답했다. 이번엔 취재가 아니라 우리 집안 이야기야. 동료들은 그제야 그녀의 진지함을 이해했다. 그러던 어느 날 서영은 남쪽 도시의 한 향토사료관으로부터 뜻밖의 연락을 받았다. 1951년 정착촌 명부 가운데 어머니 임씨가 붉은 색연필로 표시해 두었던 이름과 일치하는 기록이 발견되었다는 것이었다. 기록에는 박말순이라는 이름과 함께 그녀를 데려온 보호자의 이름이 오기분으로 적혀 있었다. 오기분은 바로 어머니의 이종사촌 언니였다. 서영은 떨리는 손으로 다음 기록을 확인했다. 정착촌 명부에는 말순이 그 도시에서 오기분의 양녀로 호적에 올랐다는 내용이 함께 남아 있었다. 성이 한에서 박으로 바뀐 것은 오기분의 남편 성을 따른 것으로 보였다. 서영은 그 자리에서 곧바로 후속 기록을 추적하기 시작했다. 호적 변동 기록을 따라가자 놀랍게도 최근까지 이어지는 주소지 이력이 남아 있었다. 그러나 정작 박말순 본인의 이름은 20여 년 전 사망 기록으로 마무리되어 있었다. 서영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그녀는 잠시 마우스를 쥔 손을 멈추고 숨을 골랐다. 할아버지에게 어떻게
이 소식을 전해야 할지 막막했다. 그러나 기록은 거기서 끝나지 않았다. 사망자 정보하단에는 유족란이 남아 있었고 그곳에는 자녀 2명과 손녀 1명의 이름이 기재되어 있었다. 손녀의 이름은 박서연이었다. 서영은 그 이름을 보는 순간 묘한 기분에 사로잡혔다. 자신의 이름 서영과 이름 한 글자가 겹치는 것이 마치 우연이 아닌 듯 느껴졌기 때문이다. 그녀는 곧바로 박서연이라는 이름으로 다시 자료를 추적하기 시작했다. 다행히 박서연은 사료관 측과 예전에 조부모의 이상가족 상봉 신청을 위해 몇 차례 접촉한 이력이 남아 있었다. 서영은 사료관 담당자를 통해 조심스럽게 연락을 부탁했다. 며칠 뒤 뜻밖에도 먼저 답이 왔다. 박서연이라는 여성이 보낸 짧은 메시지였다. 혹시 강원도 상골 마을에서 사진관을 하시는 한창수 어르신을 아시나요? 저희 할머니께서 생전에 종종 그 이름을 말씀하셨어요. 그 메시지를 읽는 순간 서영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심장이 세차게 뛰기 시작했다. 서영은 곧바로 할아버지에게 전화를 걸었다. 신호음이 몇 번 울린 뒤 창수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서영아, 무슨 일이냐? 서영은 목이 메어 한참을 말을 잇지 못하다가 겨우 입을 열었다. 할아버지 찾았어요. 작은할머니의 흔적을요. 전화기 너머로 오래도록 침묵이 흘렀다. 그리고 마침내 창수의 떨리는 목소리가 들려왔다. 정말이냐? 정말로 찾았단 말이냐? 그날 밤 창수는 잠을 이루지 못했다. 그는 사진관 창가에 앉아 밤새 강물 소리를 들으며 73년 만에 처음으로 확실한 실마리를 손에 쥐었다는 사실을 곱씹었다. 비록 말순이 이미 세상을 떠났다는 소식은 그의 가슴을 아프게 했지만 그녀가 살아생전 자신의 이름을, 이 강과 마을의 이름을 잊지 않고 손녀에게 전했다는 사실이 그에게 말로 다할 수 없는 위안을 주었다. 박서연에게서 온 답장에는 더 많은 이야기가 담겨 있었다. 말수는 오기분 부부 아래서 성실하고 밝은 성품으로 자라났으며 24세 결혼하여 2자녀를 두었다고 했다. 남쪽 도시에서 작은 한복집을 운영하며 평생을 성실하게 살았고 손녀 서연에게는 어린 시절 종종 알 수 없는 자장가를 흥얼거리곤 했다는 이야기도 덧붙여 있었다. 그 자장가는 강원도 상골 마을에서만 전해지던 노래였다. 서연은 메시지 말미에 이렇게 적었다. 할머니는 돌아가시기 전 자꾸 강가 마을과 오라버니 이야기를 하셨어요. 정신이 흐려지시면서 오히려 어릴 적 기억이 더 또렷해지신다고. 의사 선생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저는 그게 그냥 옛날 이야기인 줄로만 알았는데 정말 실제 하는 이야기였다니 믿기지가 않아요. 그 문장을 읽으며 서영의 눈시울이 붉어졌다. 그녀는 곧바로 그 내용을 정리하여 할아버지에게 전했다. 창수는 그 이야기를 전해 들으며 오래도록 말을 잇지 못했다. 8살에 헤어진 여동생이 낯선 도시에서 낯선 성을 달고도 끝내 오라버니를 잊지 않았다는 사실이 그의 가슴을 뜨겁게 채웠다. 비록 살아서 다시 만나지는 못했지만 말순 역시 평생 강 건너의 가족을 그리워하며 살았다는 것을 창수는 이제야 확인할 수 있었다. 며칠 후 서연에게서 다시 연락이 왔다. 그녀는 이번 추석 즈음 할머니의 유품을 정리하다 발견한 낡은 사진 몇 장을 보내주었다. 빛바랜 흑백 사진 속에는 어린 여자아이가 낯선 여인의 손을 잡고 서 있었다. 사진 뒷면에는 흐릿하게 남은 글씨로 1953년 도착 후 첫돌이라 적혀 있었다. 창수는 그 사진 속 아이의 눈매를 오래도록 들여다보았다. 어딘가 낯익은 그러나 낯선 얼굴이었다. 서영은 할아버지의 곁에 앉아 함께 사진을 들여다보며 조심스럽게 말을 건넸다. 할아버지, 서연 씨가 그러는데 다음 달에 이쪽으로 한번 내려오고 싶다고 하시더라고요.
할머니가 생전에 꼭 한번 가보고 싶어 하셨던 마을이니 대신이라도 와보고 싶으시대요. 창수는 그 말을 듣고 한참 동안 창밖의 강물을 바라보다가 마침내 나지막이 답했다. 오라고 해라. 언제든 오라고 해라. 그날 밤 창수는 오랜만에 사진관 뒷방의 상자를 다시 꺼내 앉았다. 그는 평생 모아온 낯선 얼굴들의 사진을 하나씩 정리하며 이제 이 사진들의 소임이 곧 끝나가고 있음을 느꼈다. 붉은 리본 도장이 찍힌 수천 장의 얼굴들, 그 오랜 기다림의 기록들을 어루만지며 창수는 조용히 중얼거렸다. 이제 됐다. 이제 정말 됐어. 서영은 그날 밤 회사로 돌아가는 기차 안에서 오래도록 창밖을 바라보았다. 자신이 맡은 취재 가운데 이토록 개인적이면서도 벅찬 사연은 처음이었다. 그녀는 문득 할아버지가 평생 지켜온 그 사진관이야말로 자신이 그동안 카메라로 담아온 그 어떤 이상가족의 이야기보다도 깊은 진심을 품고 있었다는 것을 깨달았다. 서연 역시 그 답장을 보내기까지 오랜 고민의 시간을 가졌다고 훗날 털어놓았다. 낯선 이로부터 갑자기 걸려온 연락에 혹시 잘못된 정보이거나 가슴 아픈 오해가 아닐까 걱정했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사료관 담당자가 건넨 옛 기록의 필체와 할머니가 생전에 남긴 일기 속 지명이 정확히 일치하는 것을 확인한 순간 그녀도 더는 의심할 수 없었다고 했다. 서영은 이 모든 과정을 정리하며 언젠가 이 이야기를 세상에 알리고 싶다는 생각을 조심스레 품기 시작했다. 물론 지금 당장은 할아버지와 서연, 그리고 두 집안의 마음을 우선하는 것이 먼저였다. 그러나 그녀는 이 이야기가 단지 한 가족의 사연으로만 남기에는 너무나 크고 깊은 울림을 지니고 있다는 것을 직감적으로 느끼고 있었다. 그녀는 그 직감을 마음속 깊은 곳에 조용히 간직해 두기로 했다. 그 밤 서영은 오랜만에 편안한 잠을 이룰 수 있었다. 한 달 뒤 늦가을 정오 무렵이었다. 창수는 여느 날과 다름없이 사진관 앞 나무 의자에 앉아 다리 쪽을 바라보고 있었다. 그날따라 유난히 하늘이 맑고 강물이 잔잔했다. 멀리서 낯선 승용차 한 대가 마을 어귀에 들어서는 것이 보였다. 창수는 무심코 그쪽을 바라보다가 차에서 내리는 젊은 여인의 모습에 자리에서 천천히 일어섰다. 여인은 손에 작은 상자 하나를 든 채 다리를 건너 사진관 쪽으로 조심스럽게 걸어오고 있었다. 30대 초반으로 보이는 그녀는 어딘가 낯익은 걸음걸이를 지니고 있었다. 창수는 그 걸음을 보는 순간 오래전 기억 속 어머니의 걸음걸이가 문득 겹쳐지는 것을 느꼈다. 저 한창수 어르신 되시나요? 여인이 묻자 창수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목이 메어 쉽사리 말이 나오지 않았다. 여인은 눈시울을 붉히며 다시 입을 열었다. 저는 박서연이라고 합니다. 박말순님의 손녀입니다. 그 이름을 듣는 순간 창수의 다리에서 힘이 풀렸다. 그는 하마터면 주저앉을 뻔했으나 서연이 황급히 다가와 그의 팔을 부축했다. 두 사람은 사진관 안으로 들어가 마주 앉았다. 한참 동안 서로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그저 상대의 얼굴을 살피듯 바라보기만 했다. 서연의 눈매와 웃을 때 살짝 올라가는 입꼬리가 어린 시절 말순의 사진 속 모습과 꼭 닮아 있었다. 창수는 그 얼굴에서 68회 전 헤어진 여동생의 흔적을 찾으려는 듯 오래도록 시선을 떼지 못했다. 할머니께서 할아버님 이야기를 정말 많이 하셨어요. 서연이 마침내 입을 열었다. 어릴 적엔 저도 그냥 옛날 이야기인 줄로만 알았어요. 강가 마을, 나룻배, 오라버니, 손을 놓친 이야기 할머니는 그 이야기를 하실 때마다 눈물을 훔치셨는데 저는 그게 단순히 슬픈 옛날 얘기인 줄 알았거든요. 창수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며 서연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였다. 서연은 가져온 상자를 조심스레 열었다. 그 안에는 말순이
생전에 간직했던 물건들이 들어 있었다. 낡은 반지 하나, 빛바랜 사진 몇 장, 그리고 손수술을 놓은 작은 손수건. 창수는 그 손수건을 집어들고 자세히 살펴보다가 한쪽 귀퉁이에 놓인 서툰 자수를 발견했다. 그것은 어린아이의 솜씨로 놓인 꽃 한 송이였다. 창수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다. 이건 말순이가 6살 때 어머니한테 배워서 처음으로 완성한 자수요. 그때 제가 옆에서 실을 골라줬었는데 창수의 목소리가 떨렸다. 서연은 그 이야기를 들으며 손으로 입을 가린 채 눈물을 흘렸다. 두 사람은 그렇게 서로가 가진 기억의 조각들을 하나씩 맞춰가기 시작했다. 서연은 할머니의 마지막 시절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말수는 세상을 떠나기 몇 해 전부터 기억이 조금씩 흐려졌지만 이상하게도 어린 시절 감과 마을의 기억만은 또렷하게 남아 있었다고 했다. 할머니는 마지막 순간까지 오라버니 이름을 부르셨어요. 창수 오라버니, 창수 오라버니, 손을 꼭 잡아달라고 하시면서요. 그 이야기를 듣는 순간 창수는 참았던 울음을 터뜨리고 말았다. 내가 조금만 더 일찍 알았더라면. 창수는 흐느끼며 중얼거렸다. 그러나 서연은 고개를 저으며 그의 손을 꼭 잡았다. 할아버지, 할머니는 늘 말씀하셨어요. 그날 강가에서 헤어진 건 아무도 잘못한 게 아니라고. 그저 그 시절이 모두에게 그랬던 거라고요. 그 말에 창수는 서연의 손을 마주 잡으며 오랜 세월 짓눌러온 무언가가 서서히 풀려나가는 것을 느꼈다. 창밖으로는 오후의 햇살이 강물 위에 부드럽게 부서지고 있었다. 다리를 건너오는 사람들의 그림자가 예전과 다름없이 강물 위로 길게 드리워졌다. 그러나 오늘 그 다리를 건너온 사람은 73년 만에 마침내 도착한 가장 소중한 손님이었다. 두 사람은 해가 기울 때까지 사진관에 마주 앉아 이야기를 이어갔다. 서연은 할머니가 남긴 오래된 가계부와 일기장의 일부를 함께 가져왔다. 말수는 평생 검소하게 살면서도 매년 정월이 되면 어김없이 강원도 상골 마을 쪽으로 가는 버스편을 알아보곤 했다는 기록이 남아 있었다. 그러나 끝내 한 번도 실행에 옮기지는 못했다. 할머니는 늘 말씀하셨대요. 막상 가서 아무도 못 찾으면 그게 더 무서웠다고. 그 대목을 읽으며 창수는 가슴이 미어지는 듯한 아픔을 느꼈다. 일기장 한 페이지에는 이런 문장이 적혀 있었다. 오늘도 그 강가 꿈을 꾸었다. 오라버니가 내 손을 꼭 잡고 있었다. 꿈속에서는 우리 손을 놓치지 않았다. 창수는 그 문장을 몇 번이고 다시 읽으며 조용히 흐느꼈다. 말순 역시 그 강가의 순간을 평생 마음속에서 몇 번이고 다시 살아냈던 것이다. 서연은 그런 창수의 어깨를 가만히 감싸 안았다. 저녁 무렵 서연은 마을을 둘러보고 싶다고 청했다. 창수는 지팡이를 짚고 서연과 함께 다리 쪽으로 천천히 걸음을 옮겼다. 다리 중간쯤에 이르렀을 때 창수는 걸음을 멈추고 강물을 내려다보았다. 여기다. 여기가 바로 그날 내 할머니와 내가 헤어졌던 그 자리다. 서연은 말없이 할아버지의 곁에 서서 함께 강물을 바라보았다. 노을이 강물 위로 붉게 번지고 있었다. 창수는 다리 난간에 손을 얹은 채 오래도록 그 자리에 서 있었다. 73년 전 그날의 아우성과 강바람이 지금 이 순간에도 귓가에 생생히 들리는 듯했다. 그러나 이제 그 기억은 더 이상 그를 무너뜨리지 않았다. 대신 옆에 선 서연의 존재가 그 오랜 상처 위에 조용히 새살이 돋게 해주고 있었다. 할아버지, 저 사실 처음엔 이 마을에 오는 게 좀 두려웠어요. 서연이 나지막이 말했다. 할머니가 평생 그리워하시던 곳인데 혹시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으면 어쩌나 해서요. 창수는 서연을 바라보며 옅게 웃었다. 남아있었지. 다 남아있었단다. 강도, 다리도,
그리고 이 늙은이도. 그 말에 서연도 눈물 섞인 웃음을 지어 보였다. 두 사람은 그렇게 노을이 완전히 저물 때까지 다리 위에 나란히 서 있었다. 오래전 헤어졌던 남매의 자리에 이제는 그 다음 세대가 손을 맞잡고 서 있었다. 강물은 예전과 다름없이 무심히 흘러갔지만 그 물결 위로 비치는 두 사람의 그림자만큼은 더 이상 외롭지 않았다. 서연이 돌아가기 전 창수는 사진관 한 켠에 오랫동안 넣어두었던 낡은 카메라를 꺼내 손녀에게 보여주었다. 이게 내가 처음 사진 기술을 배울 때 쓰던 물건이다. 이걸로 참 많은 얼굴을 찍었지. 서연은 그 카메라를 조심스레 받아들며 언젠가 이 낡은 카메라의 이야기도 다큐멘터리에 담고 싶다고 마음속으로 생각했다. 헤어지기 전 서연은 할아버지를 꼭 안으며 말했다. 할아버지, 저 자주 올게요. 이제 저도 이 강가 마을이 제 뿌리라는 걸 알았으니까요. 창수는 손녀의 등을 가만히 두드리며 고개를 끄덕였다. 차가 다리를 건너 멀어질 때까지 창수는 오래도록 그 자리에 서서 손을 흔들었다. 그날 저녁 마을 사람들도 소문을 듣고 하나둘 사진관 앞으로 모여들었다. 평생 창수의 사연을 어렴풋이 짐작만 하던 이웃들은 마침내 그 결실을 두 눈으로 확인하며 함께 기뻐했다. 누군가는 막걸리 한 병을 들고 왔고 누군가는 손수 지은 떡을 내왔다. 작은 마당은 순식간에 조촐한 잔치 마당으로 변했다. 서연은 낯선 얼굴들 사이에서도 어느새 마음이 편안해짐을 느꼈다. 이곳이 자신의 또 다른 고향이 되어가고 있음을 그녀는 그날 처음으로 실감했다. 그날의 조촐한 잔치는 오래도록 마을 사람들의 기억 속에 따뜻하게 남았다. 두 사람의 그림자는 노을 진 강물 위에서 오래도록 하나로 겹쳐져 있었다. 서연은 그 뒤로도 몇 차례 더 마을을 찾아왔다. 올 때마다 그녀는 할머니의 유품 속에서 발견한 작은 물건들을 하나씩 가져와 창수에게 건넸다. 낡은 브로치, 손때 묻은 반지꼬리, 그리고 결혼식 사진 한 장. 창수는 그때마다 사진관 뒷방 상자 앞에 앉아 자신이 평생 모아온 낯선 얼굴들의 사진과 서연이 가져온 말순의 흔적들을 나란히 놓고 비교해 보곤 했다. 그러던 어느 날 창수는 문득 오래전 사진 하나를 떠올렸다. 30여 년 전 40대로 보이는 낯선 여인을 찍었던 그 사진이었다. 그날 밤 암실에서 홀로 눈물을 훔쳤던 기억이 선명했다. 창수는 상자 깊숙한 곳을 뒤져 마침내 그 사진을 찾아냈다. 사진 뒷면에는 여느 사진들처럼 붉은 리본 도장이 찍혀 있었고 그 아래 촬영 날짜가 적혀 있었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서연에게 그 사진을 내밀었다. 이 여인 혹시 낯이 익으냐? 서연은 사진을 받아들고 한참을 들여다보다가 갑자기 숨을 삼켰다. 할아버지 이거 저희 집 옛날 앨범에도 있어요. 이때 할머니가 친정 나들이 삼아 이 근처까지 오셨었다고 예전에 큰아버지한테 들은 적이 있어요. 그런데 결국 마을까지는 못 들어오고 다리 근처에서 발길을 돌리셨다고. 창수는 그 말을 듣는 순간 온몸이 얼어붙는 듯했다. 그 사진 속 여인이 바로 말순이었던 것이다. 30여 년 전 자신이 카메라를 들고 다가가 사진을 찍었던 그 낯선 여인이 실은 그토록 찾아 헤매던 동생이었다. 그러나 그때는 세월이 두 사람의 얼굴을 너무나 많이 바꾸어 놓아 창수도 미처 알아보지 못했던 것이다. 그때 왜 마을까지 들어오지 않으셨다더냐. 창수의 목소리가 가늘게 떨렸다. 서연은 조심스럽게 답했다. 할머니 일기장에 그날 이야기가 짧게 남아 있었어요. 다리 앞까지 왔다가 막상 오라버니를 마주하면 그동안 서로 다르게 살아온 세월이 너무 무겁게 느껴질까봐 차마 발이 떨어지지 않으셨대요. 그리고 혹시나 오라버니가 자신을 원망하고 계실까봐 두려우셨다고도 하셨어요.
창수는 그 사진을 가슴에 품은 채 오래도록 흐느꼈다. 같은 다리 위에서 같은 강바람을 맞으며 두 남매는 서로를 지척에 두고도 끝내 마주하지 못했던 것이다. 그 사실이 그를 한없이 아프게 했지만 동시에 묘한 위안이 되기도 했다. 말순 역시 평생 그를 찾아 그 다리까지 왔었다는 증거였기 때문이다. 할아버지, 이제라도 아셨잖아요. 서연이 창수의 손을 꼭 잡으며 말했다. 할머니도 할아버지도 그리고 증조할머니도 모두 서로를 놓지 않으려고 평생 애쓰셨던 거예요. 그저 시대가 그 순간이 너무 가혹했을 뿐이에요. 창수는 서연의 말을 들으며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의 마음속에서 마지막 남은 원망의 조각마저 이제는 완전히 녹아내리고 있었다. 그날 밤 창수는 사진관 뒷방 상자 앞에 홀로 앉아 수천 장의 사진을 하나씩 정리하기 시작했다. 붉은 리본 도장이 찍힌 그 오랜 기다림의 기록들을 그는 이제 상자에서 꺼내 정성스레 액자에 담기 시작했다. 사진관 한쪽 벽에는 어느새 작은 공간이 마련되었다. 창수는 그곳에 기다림의 벽이라는 이름을 붙이고 자신이 평생 찍어온 얼굴들과 말순의 흔적이 담긴 사진들을 나란히 걸어두었다. 그것은 더 이상 슬픔의 기록이 아니었다. 그것은 한 가족이 한 시대의 아픔 속에서도 끝내 서로를 향한 마음을 놓지 않았다는 증거였다. 창수는 마지막으로 어머니의 편지를 액자 한가운데 조심스레 걸어두며 나지막이 중얼거렸다. 어머니, 이제 다 찾았습니다. 이제 편히 쉬셔도 됩니다. 기다림의 벽이 완성되던 날, 창수는 박서방을 불러 함께 그 앞에 마주 앉았다. 박서방은 벽에 걸린 수많은 얼굴을 하나씩 훑어보며 말했다. 이복의 창수, 자네 평생이 이 벽 안에 다 담겨 있구먼. 창수는 옅게 웃으며 답했다. 그렇지. 근데 이제 보니 이게 슬픈 세월만은 아니었던 것 같으이. 이 많은 사람들 얼굴을 담으면서 나도 모르게 이 마을 사람들 곁을 오래 지켜온 게지. 박서방은 고개를 끄덕이며 자신의 이야기도 조심스레 꺼냈다. 아들을 잃은 뒤 평생 마음의 문을 닫고 살아온 그였지만 창수의 이야기를 들으며 오랜만에 마음이 움직였다고 했다. 나도 언젠가는 아들 이야기를 좀 더 들여다봐야겠네. 자네처럼 말이야. 두 노인은 그렇게 서로의 오랜 상처를 나누며 저녁이 깊도록 이야기를 이어갔다. 며칠 후 창수는 서연과 함께 남쪽 도시의 말순의 묘소를 찾아가기로 했다. 처음으로 나서는 먼 길이었지만 창수의 발걸음은 조금도 무겁지 않았다. 오히려 73년 만에 드디어 동생을 만나러 간다는 사실에 그의 가슴은 설렘으로 가득 차 있었다. 묘소는 도시 외곽 양지바른 언덕에 자리하고 있었다. 창수는 지팡이에 의지해 천천히 비석 앞으로 다가갔다. 비석에는 박말순이라는 이름과 함께 생물 연대가 새겨져 있었다. 창수는 그 앞에 무릎을 꿇듯 앉아 오래도록 손끝으로 이름 석자를 어루만졌다. 말순아, 오라버니가 이제야 왔구나. 많이 늦었지. 정말 많이 늦었어. 창수의 목소리가 가늘게 떨렸다. 그는 품속에서 오래된 사진 한 장을 꺼내 비석 앞에 조심스레 놓았다. 8살 말순이 붉은 리본을 메고 활짝 웃고 있는 헤어지기 전 마지막으로 찍었던 바로 그 사진이었다. 서연은 할아버지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조용히 눈물을 훔쳤다. 겨울 초입에 찬바람이 언덕을 스치고 지나갔지만 그 바람은 더 이상 73년 전 강가의 매서운 바람이 아니었다. 그것은 오랜 기다림 끝에 마침내 도착한 평온한 바람이었다. 창수는 한참을 그 자리에 머무르며 마음속으로 못다한 이야기들을 동생에게 건넸다. 함께 자라지 못한 세월, 서로 다른 하늘 아래서 각자 견뎌야 했던 그리움, 그리고 마침내 이렇게라도 마주하게 된 오늘의 이 순간까지.
그는 비석을 어루만지던 손을 거두며 자리에서 일어섰다. 그의 등 뒤로 겨울 햇살이 부드럽게 내려앉고 있었다. 박서방은 그 소식을 전해 듣고 창수를 찾아와 오래도록 그의 손을 잡아주었다. 이런 일이 다 있구먼. 세상 일이란 게 참 알다가도 모를 일일세. 창수는 옅게 웃으며 답했다. 그러게 말일세. 그날 그 다리 위에서 스쳐 지나갔던 게 어쩌면 하늘이 준 마지막 기회였는지도 모르지. 놓쳐버렸지만. 그러나 창수는 곧 고개를 저으며 스스로의 말을 정정했다. 아니, 놓친 게 아니야. 그저 조금 더 돌아온 것뿐이지. 이렇게 결국 다시 이어졌으니 말일세. 박서방은 그 말에 말없이 고개를 끄덕이며 오렌벗의 얼굴에서 마침내 완전한 평온을 읽어낼 수 있었다. 말순의 두 자녀, 그러니까 서연의 부모 세대 역시 그 소식을 전해 듣고 마을을 찾아왔다. 서연의 아버지는 사진관 앞에 서서 오래도록 강물을 바라보다가 창수의 손을 잡으며 말했다. 어머니가 살아 계셨다면 얼마나 좋아하셨을까요? 창수는 그 말에 눈시울을 붉히며 답했다. 그러게 말일세. 그래도 이렇게 자네들을 만났으니 어머니 몫까지 내가 다 받은 셈이지. 그 모든 재회의 순간들 속에서 창수는 문득 어머니가 세상을 떠나기 전 자신에게 남기고 싶어 했던 진짜 마음을 이해할 수 있었다. 그것은 용서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이 결코 끊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전하고 싶었던 것이다. 그 사랑은 이제 다음 세대를 통해 다시 이어지고 있었다. 묘소를 다녀온 뒤 창수는 사진관으로 돌아와 평소보다 한결 가벼운 걸음으로 하루하루를 보냈다. 마을 사람들은 노인의 얼굴에 드리워져 있던 오랜 그늘이 어느새 걷혀 있음을 알아차렸다. 영감님, 요즘 얼굴이 훤해지셨어요. 이웃들이 그리 말할 때마다 창수는 그저 옅게 웃어 보일 뿐이었다. 서연은 그 후로도 명절과 계절이 바뀔 때마다 마을을 찾아왔다. 처음에는 조심스럽던 걸음이 이제는 마치 오래전부터 그래왔던 것처럼 자연스러워졌다. 그녀는 할아버지의 사진관 일을 틈틈이 돕기도 하고 자신이 만드는 다큐멘터리 작업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기도 했다. 창수는 그런 손녀와의 시간이 마치 잃어버린 세월을 조금씩 되찾는 것처럼 느껴졌다. 어느 봄날 서연은 조심스럽게 제안을 하나 꺼냈다. 할아버지, 저희 회사에서 이번에 전쟁 이산가족들의 이야기를 다루는 다큐멘터리를 준비하고 있어요. 혹시 할아버지와 할머니 이야기를 담아도 될까요? 물론 부담스러우시면 거절하셔도 괜찮아요. 창수는 서연이 말을 마치기도 전에 고개를 끄덕였다. 괜찮다. 오히려 좋구나. 이제는 숨길 이유가 없지 않으냐. 촬영은 그해 여름, 사진관과 다리를 배경으로 진행되었다. 창수는 카메라 앞에서 담담히 지난 74년의 세월을 풀어놓았다. 어머니의 편지, 붉은 리본의 사연, 그리고 다리 위에서 스쳐 지나갔던 30년 전의 그날까지 그의 이야기를 듣던 촬영진 모두가 눈시울을 붉혔다. 마을 사람들 역시 처음으로 한 사진관 영감의 오랜 정성에 담긴 진짜 사연을 알게 되었다. 다큐멘터리가 방영되던 날, 창수는 서연과 함께 사진관 안에 작은 텔레비전을 켜두고 나란히 앉아 화면을 지켜보았다. 화면 속에는 붉은 리본이 찍힌 수천 장의 사진들이 차례로 지나갔고 마지막에는 어머니의 편지 전문이 잔잔한 내레이션과 함께 흘러나왔다. 방송이 끝난 뒤 창수는 서연의 손을 꼭 잡으며 말했다. 고맙다. 이 늙은이 이야기를 세상에 이렇게 남겨줘서. 방송이 나간 뒤 전국 각지에서 비슷한 사연을 지닌 이산가족들의 연락이 사진관으로 쏟아졌다. 창수는 그들의 이야기를 하나하나 들으며 자신이 겪은 아픔이 결코 혼자만의 것이 아니었음을 새삼 깨달았다. 그는 남은 힘을 다해 자신처럼
오랜 세월 가족을 기다려 온 이들을 돕는 작은 모임을 마을에 꾸리기로 했다. 기다림의 벽이 있는 사진관은 어느새 그런 이들이 모여 서로의 이야기를 나누는 사랑방이 되어갔다. 계절이 몇 번 더 바뀐 어느 가을날, 창수는 다리 위에 서서 강물을 내려다보고 있었다. 서연이 곁에 다가와 팔짱을 끼며 물었다. 할아버지, 이제 여기 서 계셔도 예전처럼 마음이 아프지 않으세요? 창수는 잠시 생각하다 답했다. 아프지. 그런데 이제는 그리움이 아픔보다 더 크구나. 그리고 그리움은 견딜 만하더라. 서연은 그 말에 조용히 미소 지었다. 강물은 예전과 다름없이 흐르고 있었다. 그러나 그 강을 바라보는 노인의 눈빛은 더 이상 70몇 년 전 그날의 두려움과 죄책감에 갇혀 있지 않았다. 그것은 온전히 흘려보낸 자의 눈빛이었다. 손을 놓쳤던 그 강가에서 그는 마침내 스스로를 놓아주고 있었다. 그날 저녁 창수는 사진관 문을 닫으며 오랜만에 카메라를 들어 다리를 배경으로 사진 한 장을 찍었다. 노을이 붉게 물든 하늘 아래 강물 위에 놓인 다리의 모습이 사진 안에 고요히 담겼다. 그는 그 사진 뒷면에 여느 때와 다름없이 작은 리본 도장을 찍었다. 그러나 이번 리본은 더 이상 기다림의 표식이 아니었다. 그것은 마침내 완성된 약속의 마침표였다. 사진관 벽에 걸린 기다림의 벽 한가운데 어머니의 편지와 말순의 사진, 그리고 오늘 찍은 노을 진 다리의 사진이 나란히 걸렸다. 그 아래에는 창수가 손수 써붙인 짧은 글귀가 자리했다. 강은 흐르되 마음은 흐르지 않는다. 그 글귀 아래로 오늘도 다리 위에는 사람들의 발걸음이 조용히 오가고 있었다. 74년 전 그 강바람은 이제 이야기가 되었고 그 이야기는 다시 누군가의 마음속에서 조용히 그러나 오래도록 흘러가고 있었다. 이듬해 정월, 마을에는 작은 행사가 열렸다. 창수의 팔순을 기념하여 마을 사람들과 서연, 그리고 전국에서 소식을 듣고 찾아온 여러 이산가족들이 사진관 앞들에 모였다. 박서방은 그날 처음으로 아들의 낡은 사진을 품에서 꺼내 사람들 앞에 내보였다. 나도 이제 더는 숨기지 않으려네. 그의 고백에 모인 사람들 모두가 숙연해졌다. 행사가 끝난 뒤 창수는 사람들에게 자신의 오랜 습관을 다시 한번 실천해 보였다. 그는 카메라를 들고 그 자리에 모인 모든 이들의 얼굴을 한 명씩 사진에 담았다. 다만 이번에는 사진 뒷면에 붉은 리본 도장 대신 작은 나무 도장을 새로 새겨 찍었다. 도장에는 이런 문구가 새겨져 있었다. 함께 건넌 다리. 사람들은 그 사진을 소중히 품에 안고 저마다의 이야기를 가슴에 새기며 다리를 건너 돌아갔다. 창수는 그날 밤 홀로 사진관에 앉아 하루의 사진들을 정리했다. 그의 손끝에서 완성된 마지막 사진 한 장은 노을 진 다리 위에 나란히 선 자신과 서연의 뒷모습이었다. 그는 그 사진을 기다림의 벽 가장 높은 자리에 걸었다. 그리고 오래도록 그 사진을 바라보며 조용히 미소 지었다. 강물은 오늘도 변함없이 흘렀다. 그러나 이제 그 강은 더 이상 이별의 강이 아니었다. 그것은 74년의 세월을 건너 마침내 완성된 하나의 약속을 품고 흐르는 재회의 강이었다. 세월이 다시 몇 해 흐른 뒤 마을에는 여전히 그 사진관이 자리를 지키고 있었다. 이제는 서연이 주말마다 내려와 할아버지 곁을 지키며 사진관 일을 함께 돌보았다. 마을을 찾는 여행객들은 종종 낡은 간판 아래 작게 붙은 기다림의 벽이라는 팻말을 보고 걸음을 멈추었고 그 안에 담긴 이야기를 전해 들으며 저마다의 눈시울을 붉히곤 했다. 강가에 노을이 내려앉을 때면 마을 사람들은 종종 다리 위에 나란히 선 노인과 젊은 여인의 그림자를 보곤 했다. 두 사람은 말없이 강물을 바라보다가 이내 서로를 향해 조용히 웃어 보이고는 함께 사진관으로 돌아가곤 했다.
그 풍경은 어느새 마을의 오래된 그림처럼 자연스럽고 평온하게 자리 잡아 있었다. 강을 건너지 못했던 그 약속은 결국 다음 세대의 발걸음을 통해 완성되었다. 그리고 그 이야기는 오늘도 이 작은 산골 마을의 강물을 따라 누군가의 가슴 속으로 조용히 흘러가고 있다. 행사가 있던 그날 저녁, 서연은 카메라 감독으로 참여했던 동료들과 함께 마을을 돌아보며 짧은 인터뷰 영상을 몇 편 더 남겼다. 마을 이장은 카메라 앞에서 이렇게 말했다. 이 마을에서 나고 자란 사람이라면 누구나 저 사진관 영감님의 이야기를 어렴풋이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렇게 자세한 사연인 줄은 몰랐지요. 앞으로도 이 마을의 자랑으로 오래오래 남을 것 같습니다. 그 인터뷰는 훗날 지역 방송에도 소개되어 마을을 찾는 이들의 발걸음을 조금씩 늘려주었다. 창수는 8순을 넘긴 뒤에도 여전히 사진관 문을 스스로 열고 닫았다. 다만 이제는 서연이 있었기에 그 마음이 예전만큼 외롭지 않았다. 서연은 주중에는 도시에서 일하고 주말이면 마을로 내려와 할아버지 곁을 지켰다. 두 사람은 종종 저녁을 함께 지어 먹으며 그날 사진관을 찾은 손님들의 이야기를 나누곤 했다. 그것은 창수가 평생 그리워했던 가족이 둘러앉은 저녁 밥상의 풍경이었다. 그렇게 두 사람의 저녁 밥상 위로 오랜 세월의 그리움이 조금씩 평온으로 바뀌어가고 있었다. 그렇게 강가 마을의 오랜 이야기는 오늘도 조용히 계속되고 있었다. 강을 건너지 못한 약속 70년 만에 밝혀진 편지 한 장. 강원도 산골 마을. 나루터가 있던 자리에 세워진 낡은 사진관 하나. 그 사진관의 주인 한창수 노인은 70년이 넘도록 매일 다리를 바라보며 살아왔습니다. 1951년 피난길 강가에서 8살 여동생의 손을 놓쳐버린 그날 이후 그는 평생 낯선 얼굴들을 사진에 담으며 동생이 돌아올 날을 기다려왔습니다. 그러던 어느 늦가을 저녁, 사진관을 정리하던 창수는 오래된 유리 건판 뒤에서 어머니가 남긴 편지 한 장을 발견합니다. 그 편지에는 그가 73년간 스스로를 원망하며 살아온 그날의 진실이 전혀 다른 모습으로 담겨 있었습니다. 과연 그날 강가에서는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요? 그리고 창수는 평생 짊어져 온 죄책감의 무게에서 벗어나 마침내 무엇을 찾게 될까요?